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39번째 5분 강좌,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락강의 정신 안에서의 어떤 그 락강의 위상학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씨고 한데 요즘 계속되는 좋은 날씨에 철학함의 사유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는 그런 날씨죠. 자, 락강은 자기의 에크리 무수한 연구 서적들을 논문들을 모아놓은 이 에크리에서 프로이트의 자아, 이드, 초자라는 이 개념을 탁월하게 변형시켜서 설명하는데 그는 이것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구분하죠. 그런데 이 상징계와 상상계와 실제계를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뭐 상상계는 그 자아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상징계는 뭐죠? 초자, 그 다음에 실제계를 이드, 뭐 이런 식으로 놓는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모든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안에는 이드와 자아와 초자의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영역인데, 그러나 상상계는 어쨌든 자아의 영역입니다. 자, 프로이트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를 보통 성적인 어떤 충동의 분화를 통하여 항문기,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이렇게 나누면서 오이디오 콤플렉스를 경험한다 그러죠. 자, 이때의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봤다면 락강은 그보다 앞서서 이 단계를 거울 단계, 즉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아의 거울 단계에서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특히 아이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는데, 그 거울 앞에 나타난 그 이상적 자아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동일시, 이덴티피 찌룽이라고 하는 이 동일시가 주로 상상계의 역할을 합니다. 상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의 동일시. 상상계는 이 동일시는 언제나 자아의 관점에서 동일시를 하는, 그래서 대상이 된 그 타자는 언제나 자아의 관점에서 이상형으로서 나르시시즘, 자기도취적인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유아는 거울 단계에서 특히 자기 어머니와의 어떤 그 동일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 어머니를 소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타자. 소타자는 자아가 자기의 관점에서 타자를 형성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타자를 내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소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대타자와 만나면서 오브제 R을 대상 소타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 이런 동일시의 과정이 바로 그 상상계의 핵심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동일시는 언제나 자아에게 소외를 만들어냅니다. 소외를 만들어내서 그 소외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나르시시즘적 자아도취적인 어떤 이상적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거에 의해서, 이런 소타자에 의해서 자아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
이 동일시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 아이가 마침내 언어를 습득하면서 어디의 단계로 들어가는가 하면 상징계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언어의 습득에서 나타나는 그 아이가 만나게 되는 그 타자는 철저히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뭔가 하면은, 언어를 습득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를 끊으라는 금지 조항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프로이트의 현실 원칙이 상징계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계에서 그 아이는 주체가 형성되게 되는데, 프로이트에게서 자아는 주체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대타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쉬제라 그러죠, 불어로. 쉬제는 에고라 그럽니다. 불어로 에고, 나라는 거랑 자아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아는 주로 상상계에서 형성되는 건데, 언어를 배우면서 이 아이는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대타자를 만나게 됩니다. 소타자는 그 아이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형성했던 대상이라고 한다면, 대타자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락강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곧 사회법이요, 곧 칸트의 정언명법과 거의 비슷한 도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그 대타자가 이제는, 그래서 이 자아가 대타자에 의해서 형성되면서 주체가 형성되는데, 이 주체는, 쉬제는 철저하게 어떤 자기가 없이 대타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게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욕망 개념으로 들어가서, 자아는 욕망을 자기의 관점에서 욕망한 대상을 만들어내죠. 그죠? 자기의 관점에서 타자를 해석하는 거고, 대타자에서 어떤 그 나타나는 욕망의 구조, 그러니까 대타자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사회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주체는, 쉬제는 어디에 되는가 하면은 바로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대타자가, 그래서 대타자가 어떻게 하면 나를 욕망하는 대상으로 봐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체가 욕망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독특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역전되어 버립니다. 상징계로 들어가면은 대타자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 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상계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생물학적 욕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욕구와 욕망과 요구를 구분합니다. 락강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관점에서 타자를 이상화, 동일시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런 동일시는 아버지의 동일시로 변화돼 버려. 어머니와의 동일시는 아버지의 동일시로 바꾸어지면서, 이제 타자는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자아는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사회의 요구가
어떻게 욕구가 요구로 바뀌면서 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의 어떤 그러한 대상조차도 변형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락강 이런 말을 합니다. 요구에서 욕구를 뺀 게 욕망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부재입니다. 부재. 그리고 상상계의 특징은 기만이야.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주체를 끊임없이 이상적인 거울 단계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그것이 어머니와의 동일시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소외시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그 유아는 그 상상계의 어떤 그 특징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락강이 기만이라 그러거든. 기만, 속임, 기만. 기만이 상징계로 넘어오면서 어머니와의 동일시, 거울 단계의 이상형의 동일시, 이러한 자아도취적인 것이 파괴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만나면서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 사회의 법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 다음에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역전된 욕망의 어떤 그 기제가 역전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욕망의 기제가 역전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타자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도 있지만 자아는 언제든지 상상계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저 대상을 어떻게 욕망하는가로 끊임없이 또 욕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타자와 대타자는 결코 욕망의 대상으로서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치될 수 없음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오브제아라고 하는 대상 소타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코 욕망은 그래서 부재를 먹고 사는 겁니다. 부재를. 왜냐하면은 진정한 어떤 그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와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이 욕구하는 나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상계는 상징계에 의해서 구조화되는데 이 상징계가 나타나면서 이 대타자는 끊임없이 이 자아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의 나르시즘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를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사회적 어떤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아는 언제나 자기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나와 자기가 추구하는 나가 언제나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 이 점에서 욕망은 언제나 부재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사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이지라라면 의사가 됐는데 나중에 보이게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욕구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욕망의 부재는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상상계와 상징계의 어떤 그러한 핵심적인 뜻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징계의 어떤 이 대타자의 요구가 끊임없이 그 사회적인 언어적인 어떠한 랑그 이 구조, 이 상징계의 구조가 그 기표의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표들이 있겠죠. 이 기표는 끊임없이 자아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기표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기표 체계대로 움직이지만은
이 주체가 경험하는 어떤 그러한 작은 욕구들은 이러한 욕망의 어떤 언어의 기표의 사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표는 또 다른 기표를 불러오고 또 그 기표는 또다시 또 다른 기표로 바뀌고,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꿈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언어인 그 전치라고 하는 이것을 환유적인 기표의 운동이다. 그래서 그것을 락강은 의미와 사슬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의미와 사슬에 구멍을 냅니다. 뭐가 구멍을 내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도, 그 다음에 자아가 바라는 그러한 대상이 결코 일치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러한 의미와 사슬에 구멍을 내면서 들어오는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환상을 먹고 사는 거예요, 환상을.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생각하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죠. 뭐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타자로서 경험합니다. 이 타자가 사회적 검열을 통하여 자기의 욕구를 방해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건 이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욕구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실제의 모습이, 리얼리티가 락강한테서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요구나 욕구나 욕망이 끊임없이 어떤 실제 대상에 의해서 부재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브제아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남성이나 어떤 여성이 저 사람과 만나서 참 이래 살면 행복할 건데, 그래서 하룻밤 잤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고 잤는데 거기서 주의상스를 경험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의상스를 경험할지 알고 엔조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을 하기는커녕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고통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주의상스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락강은 실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 실제는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다니까. 그래서 락강이 실제계를 불가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에 의해서 즐겨서 어느 한도 안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달려가 봤는데, 그 대상의 실제는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나의 욕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대상은.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실제는 언제나 상징계에 구멍을 내고 그 상징계를 벗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용어를 갖고 와서 락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어떤 대상과 만나서 서로 포기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지, 뭐 영원한 어떤 것을 줘서 저 사람이랑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주의상스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실제는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그 자아의 욕구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징계의 어떤 질서, 언어 체계 안에도 걸리지 않는 게 바로 실제계입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언제나 상징계와 상상계가 만나게 해주는 어떤 토대의 역할을 하면서 그 대상을 끊임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자아가 바꾸는 거예요. 자아가 환상에 의해서 이 실제를 자기 모습으로 바꾸기 때문에 실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상 안은 대상은 결코 그 환상과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점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실제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버티고 서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나무가 바깥에 딱 있단 말이야. 어떤 존재가.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석한 욕망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은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저걸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방어기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계는 제3의 어떤 걸로서 락강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주의상스를 설명하면서 이 대상 안은 결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랑구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랑구 구조를 언어의 체계를 언어의 의미화를 벗어나 있어. 사물은 이게 오브제아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예술가가 그림을 어떤 사물 하나를 놓고 나무 하나를 10,000번을 그려도 그 나무는 언제나 실제로 바깥에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언제나 이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의미화의 어떤 그 랑구 구조 속에 사는 상징계 속에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사회적 욕망을 다 투사해도 저 바깥에 서 있는 실제계의 나무 하나만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뒤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맞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뭐 성적인 오르가즘을 경험해서 막 이걸 넘어서면 뭐 다 되겠다. 되긴 뭐가 돼? 그 오브제아는 뒤에 가 있는데 언제나. 내가 향유해서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은 그 소유가 되나요? 그 인간의 실제는 그냥 바깥에 언제나 이미 바깥에 욕망의 구조를 피해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아는 결코 실제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계를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적인 어떤 것을 경험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의상스를 경험하는 인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으면 한 번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최고는 뭐 최고 결핍을 바로 느껴버리는 게 인간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 주의상스에 고통을 주면서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제3자의 신이라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락강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깊이가 있죠. 5분 철학이 아니라 이거는 특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상징계와 상상계와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실제계는 이런 방식으로 욕망의 구조를 통하여 락강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나 인간의 상징의 언어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 체계 속에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실제를 만날 수 없지. 그러니까 날마다 다 개나 소나 100명이면 다 인간이 환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환상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뒤지는 겁니다, 다. 맞죠, 제 말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인간은 언어 때문에 해석해야 되는 자들이잖아. 언제나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는 바깥에 언제나 서 있거든. 그걸 날마다 해석해도 그거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답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걸 또 오브제아를 또 예수에 적용시키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지가 상상한 예수가 맞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고 텍스트를 읽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오브제아가 귀신인지 우상인지 어떻게 알아? 예수의 실제는 언제나 이미 바깥에 있는데, 영을 통해서든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걸 우리는 기록된 언어를 통하여 밖에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거는 특강으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5분 강좌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29번째인가, 락강의 어떤 그 위상학이었습니다.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